자, 매년 매월 매일,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어딘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사기 사건 중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건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수사기관 내지 관할 당국의 여러 가지 대비책이나 홍보에도 불구하고 범행 수법이 점점 변화하고 진화하면서 다양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제가 보이스피싱 사건을 처음으로 수행한 것이 2017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년간 이렇게 같은 유형의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변호를 하는데도 이 그 보이스피싱 사기 단체에서 이제 범행 수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은 이걸 알게 되니까요.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변화하는지 예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생기는구나. 결국은 똑같은데 돈을 전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취해서 전달하고 있고 뭐 이러는 건 똑같은데 그 방법적인 측면이 어떤 식으로 다양화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진화하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우선 표 한번 보시면요. 요거 제가 그린 건데 조금 어설프지만 좀 같이 한번 보시죠.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는 부분, 그리고 현금을 내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부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수금을 하고 또 송금을 해주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으로 적용이 되고, 이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양도한다 이런 거죠. 통장 그 판매하고 이런 겁니다. 현금 인출 후에 전달하는 부분은 사기 방조. 내 통장에 들어온 현금을 내가 뽑아가지고 누군가에 전달하는 부분. 이거는 뭐 보통 뭐 이제 대출, 대환 대출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제 대면 수금. 그리고 송금하는 부분은 이 사기죄, 본범으로 의유를 대어서 이제 처리되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거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도 현금 수거책,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수금해가지고 다른 누군가한테 전달을 한다거나 누군가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은행에 가가지고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에 한정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표상에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최근에 구인 공고입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유명 구직 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이제 구인 공고를 이제 올리는 곳이 있어요. 이제 최근에 본 것인데 이제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예요. 현금이나 서류를 받아오는 일이라고 이제 건당 이제 고수익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비나 휴무일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류 전형으로 이제 간단하게 채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연락을 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연락을 하게 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구인 공고를 한다고 해요. 요즘에는 현금을 받아온다 하는데 서류 같은 거는 모를까 현금을 직원을 보내가지고 이제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돈을 받아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사실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뭐 그냥 계좌이체를 하면 되고, 아니면 뭐 사무실에 현금을 들고 오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은 현금을 이제 적은 돈이 아닐 텐데 직원을 통해서 받아오는 거, 적어도 저희 법률사무소는 그런 일은 없다. 아마 제가 아는 다른 뭐 곳에서도 이런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고요. 이제 어쨌든 연락을 하면 이제 일반적인 업체에 취직하거나 고용되는 경우하고는 다르게 거의 대부분 면접 조차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서류 전형으로 채용 조차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 서류 전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스운 게 SNS를 통해서 신분증이나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채용이 끝난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당사자들은 이거 굉장히 편하구나, 채용 절차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채용 절차상의 특별한 문제점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적발되고 보면은 왜 이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는지라고 이제 추궁을 받아서 향후에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채용 공고상 보고 전화 연락을 딱 합니다. 하면은 다른 번호라든지 카카오톡으로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담당자라는 사람이 이제 연락을 오는 거죠. 이때 이제 일의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는 실제 제가 사건 수행했던 그 보이스피싱 사기 단체가 이 구직했던 이 피고인한테 이제 보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아르바이트
이제 자기소개를 하고 뭐 서류 전달해 준다, 수금해 주는 거다, 뭐 사설 환전소 업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세금 문제로 뭐 수수료를 받고 환전을 해드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불법이냐고 이제 물어보면 불법 아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죠. 뭐 전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뭐 특정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아니구나 이렇게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왜냐면 이제 짭짤한 거예요. 이 수수료라는 게 한 번 돈 주고 받고 사람 만나가지고 서류 전달해주는 일로 20만에서 50만 쳐주겠다 일당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혹하는 거죠. 특히 이제 돈이 좀 궁하거나 이런 사람들, 이제 뭐 일거리가 마땅치 않거나 또 이제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혹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생각보다 처벌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업체 고객이라든지 손님, 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것이라고 이 행위자는 현금 수거책은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 현금 수거책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내지는 자신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중간에서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가담자에 불과한 거죠. 현금을 건네받은 후에 사전에 지정된 계좌번호로 이제 송금을 해주는 것으로 이제 범행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송금하는 계좌번호 역시 이 통장 모집책이 미리 사전에 마련해둔 대포 통장일 뿐입니다. 돈을 직접 건네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단체에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전달하는 것하고 같이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을 하는 경우에는 이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 유형 중에 앞선 두 가지 유형, 다른 유형들보다 높게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범죄 혐의점 역시 사기 방조죄가 아니라 사기죄를 적용을 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체하고 직접적으로 공모를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처벌 수준 역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징역형을 구형을 하고 검사는 실제로 판결 선고 결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사안이죠. 자, 그러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실제 처벌 수준 어느 정도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5가지 정도 추려봤습니다. 실제 사건들이고 범행 횟수나 가담 일수 이런 거, 그리고 피해 금액 이런 거 실제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제가 표에 넣어 드렸습니다. 처벌 수준 비교가 되시게끔. 자, 표 한번 보시죠. 5개의 사건입니다. 쭉 보시면 종결 결과 있는데 집행유예로 이제 방어를 했던 사안이 있고 징역형으로 실형 선고가 되었던 사안도 있죠. 뭐 시사건 보시면 무혐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실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들입니다. 제명은 공통적으로 모두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죄가 적용이 되죠. 우선은 이 사건별로 범행 횟수라든지 범행 기간이 다르죠.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범행 횟수가 적은 경우에는 무죄 주장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시사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번 현금 수거를 했어요. 피해 금액이 1,400만 원이었죠. 이제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기죄가 아니라 사기 방조죄가 이제 적용이 되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종결 결과는 검사의 무혐의 처분으로 무사히 끝났습니다. 난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이거 단순히 뭐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가지고 이게 받아들여진 좋은 케이스입니다. 범행 횟수나 가담 기간이 적다는 거는 이 현금 수거책이 실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충분히 인식을 못했다, 미필적으로라도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범행 횟수나 가담 기간이 길면은 그 기간만큼 반복된 횟수만큼 사기 범행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기회가 충분히 많지 않았느냐 라고 이제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행의 고의가 이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이제 희박해집니다. 또 이제 동종 전력이 있을수록 또 불리해지는데, 이 범행의 고의가 이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C 사건하고 비슷한 범행 횟수를 보이는 A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 C 사건하고 크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A 사건은 보시다시피 동종 전력이 있습니다. 이 동종 전력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역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죠. A 사건은 비록 범행 횟수가 적고 범행 당일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가지고 그 즉시 본인이 스스로 자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과거 유사한 형태로 범행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봐서 결국 사기 범행의 고의가 인정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 이제 판사님이 실제로 이랬어요. 제가 재판을 가니까 계속 재판 단계에서도 무죄 주장을 했었죠. 뭐 전혀 몰랐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제 피고인이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는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번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처벌을 안 할 수가 없다. 피고인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구두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행히 범행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 사건 경우에는 검사가 실제로 징역형을 구형을 했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어필을 좀 했었고 이제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의 약한 고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검사가 공판 도중에 사기죄로 이제 공소제기를 했던 사안이었는데 사기 방조죄로 공소장 변경을 했고 처음보다 낮은 수준의 형량으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데 현행범 체포되었다. 그러면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사전 구속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B하고 D 사건은 앞에 설명드렸던 사건하고는 다르게 전체 범행 가담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범행 횟수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또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B 같은 경우에는 15일째 되는 날 8번째 범행 당시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는 거고요. D 사건 경우에는 30일 동안 반복적으로 29번째 범행을 하다가 그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번째, 29번째 수금 현장에서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 일련의 범행들이 각각 중단이 되었다. 이런 거죠. 현행범 체포 다음날 이제 영장이 청구되기 마련이고 영장 심사는 그 다음 날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B하고 D 사건의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경우에 구속사유는 뭘까요?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 그리고 재범 가능성입니다. 처벌 수준이 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까 분명히 도주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놔두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런 유형의 범행에 계속 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취지인 거죠.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제 B하고 D처럼 현금 수거책인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구속이 됐어요. 그럼 그 가족들 입장에서 한번 보죠. 사실 피고인의 가족들은 B하고 D처럼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런 사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지를 받아서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장심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부랴부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데 수사기관에서 물론 세세한 내용을 모두 다 알려주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의 내용이라든지 얼마나 반복이 되어 왔는지 이런 심각성 그리고 이제 향후에 실제로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 피고인, 구속된 피고인하고 그러니까 체포가 된 이제 현금 수거체의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에 관해서 체포 사실을 통지를 받았다면 내 가족이 체포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영장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그 대책을 좀 마련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제 B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체포 통지 이후에 영장 심사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을 했었고요. 지방 멀리에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제가 이제 다음날 간다 그러길래 전날 막 준비를 해가지고 밤새도록 새벽에 가서 미리 가서 이제 영장심사 준비를 했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D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장심사 끝난 다음에 이제 선임을 한 사안인데 이제 피고인의 가족들이 다 사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심각성을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으로 여력이 안 돼서 변호인을 선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영장심사에서 이제 제가 구속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영장을 기각시켰던 이제 좋은 사례입니다. 이 사선 변호인의 선임을 하면은 반드시 영장 발부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어버리는, 대응을 하지 못해서 구속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는 막을 수가 있겠죠. 구속 상태에서 자신한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결과적으로 향후에 재판을 받고 형량이 정해지는 최종적인 처벌 수준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전에 구속이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라든지 재판을 변호인 조력을 충분히 받아가면서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이제 좋겠죠. 그리고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오해하기 이제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전체 사기죄의 피해가고 현금 수거책의 실제 수익액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표 한번 다시 보시면요. 지금 피해 금액하고 이득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달리 표시를 해뒀는데 D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4억 7천입니다. 이득액은 700만 원이죠.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은 현금을 자기가 모두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돈 중에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단체에서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해준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 피고인들이 수익한 금액은 수고한 금액 대비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득액이라고 표시한 부분, 이 부분
이제 실제로 피고인들이 수익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간 사람, 현금 수거책이 자기 돈을 모두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실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현금 수거책이 일부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송금한 일종의 중간자적 입장이기 때문인데, 이 일부 수당조차 대부분은 교통비라든지 지방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숙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한 나머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실제 범죄로 인한 수익은 그거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주장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득한 바는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양형에 반영이 좀 되어야 되는 거죠. 뭐 다음에 알려드릴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모든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제 답변부터 드리면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앞서 살펴본 사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모두 피해자하고 합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받은 케이스도 있었고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케이스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 피해 금액 대비 전체 피해 금액이 너무 많아서 피고인이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두 번째는 일부 피해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신고를 하더라도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어서 피고인이 접근 자체를, 합의 의사 자체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고 각각 피해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중 누구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선택의 문제가 있고, 일부하고만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면 몇 명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고민이 되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여러 명의 경우에 이제 제한된 재원으로 그중 한 명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전체 피해액을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여러 명하고 조금씩이나마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선택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정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실상 합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죠. 이제 팁을 드리면, 적어도 피해 금액 중에서 자신이 수익한 금액만큼은 피해자들한테 변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 드러난 피해자들 중에서 특히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돌려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선택적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면 이분들, 드러난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배상명령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피해자들은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서 조기에 이런 형사재판과 동시에 판결을 받고 돌려받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피고인은 이 배상명령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을 재판 단계에서 법원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거나 또는 의견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배상명령이 신청된 경우에 적어도 피해자들하고 그 피해자들하고라도 일부 금액이라도 지급한 후에 합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양형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죠. 이와는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의 내용 자체는 피해자 자신이 전달한 금원의 전부를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돌려받도록 해달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체 피해 금액을 현금 수거책이 실제로 수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금 수거책이 수익한 금액은 피해자가 전달한 금액보다는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것은 피해자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일단 각하 내지 기각을 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가 이제 대부분이죠. 물론 향후에 피해자들이 배상명령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별개로 민사소송을 또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 경우에 또 어느 정도는 배상을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 피해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선 형사재판 과정에서 조기에 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을 막을 수는 있겠죠.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배상명령 신청을 동시에 해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하고 조기에 변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단은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배상명령 신청 부분에 또 형사재판과 동시에 대응을 잘 해서 이제 합의의 기회를 모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너무 많이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우선은 기각을 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보이스피싱
이제 사기 사건들, 특히 현금 수거책 사건은 단순하고 반복적이지만은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범행 경위가 대체로 비슷하고 사건 내용이 단순해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제 여러 번 범행을 하면서도 나는 굉장히 좋은 소위 꿀알바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체의 본거지는 모두 해외에 있습니다. 실제로 추적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금수거책처럼 국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당하는 쉽게 적발될 수 있는 사람들만 추적을 해서 엄벌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또 없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해외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끝까지 몇 년 동안 추적을 해서 해외 본 근거지를 수색해가지고 잡아내고 단체적으로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내 사건이 적어도 끝날 때까지 본범들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스피싱 사기단체는 현금 수거책 같은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꼬리 자르기 식으로 자기네들은 도망가고 이 사람들이 처벌받도록 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거죠. 현금 수거책의 처벌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한 대표적인 형사사건 유형 중 하나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범행 가담 횟수가 적다고 그러면은 변호사는 일단 무죄 주장 가능성 검토를 할 겁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범행 가담 횟수가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노력하는 것이 처벌을 최대한 감경받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징역 3년이 선고가 되었었는데요. 피해 금액도 굉장히 많고 범행 가담 횟수도 굉장히 길었죠. 검사가 몇 년 했을 것 같습니까? 6년을 구형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이제 중한 사안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 사안에서 피해자랑 합의를 좀 했다고 하면은 처벌이 좀 더 경해질 수는 있었겠지만 안타깝지만 합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량을 감경받는데 이제 주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만큼 사건 해결이 어렵다는 것.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모두 사기죄가 적용이 된다는 점, 그리고 범행 횟수가 적은 경우에는 무죄 주장을 해볼 수 있고,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 주장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범행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현행범 체포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고 사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가족은 체포 사실의 통지를 받게 되면 즉시 변호사한테 조언을 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피해하고 현금 수거책이 실제로 수익한 액수는 구분하셔서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모든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배상 명령 신청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범행 횟수가 많은 경우 무죄 가능성은 낮고 무턱대고 부인하면 오히려 형량이 올라가는 양형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